서울의 겨울밤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조용했다.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특실 1번병실 안, 생체 신호를 표시하는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갑자기 공간을 찢어 놓았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던 심전도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뒤틀리며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82. 아드레날린 준비하세요. 윤서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 밤의 주치의가 누구인지, 침대 위에 누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따질 여유는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죽음과 맞서 싸우는 한 인간의 몸만이 있을 뿐이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서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15년 동안 응급실을 지켜온 간호사 특유의 단단한 음성이었다. 실습 간호사들이 허둥대며 움직이는 사이 그녀는 침대 옆으로 파고들었다. 손은 이미 자동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상반신 노출합니다. 고급 맞춤 정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단추들이 바닥으로 튀어 굴러갔다. 강한 조명 아래 드러난 남자의 상체는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서아가 전극 패드를 붙이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왼쪽 쇄골 아래. 핏기 없는 피부 위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붉은 흔적. 단순한 점이나 흉터가 아니었다. 날개를 펼친 나비 모양. 윤곽이 또렷하고 색은 마치 갓 그린 것처럼 짙었다. 탕. 서아의 손에서 제세동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윤 선생님. 뭐 하세요? 심박수 더 떨어집니다. 뒤에서 누군가 외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숨이 막혀왔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다. 위치도, 형태도, 색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서아는 6해 동안 수천 번은 보아온 그 흔적을 알고 있었다. 매일 밤 아이를 씻길 때마다 보았던 흔적. 윤아린. 그 아이의 쇄골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았다. 윤 선생님, 비켜요. 의사가 밀치듯 다가오며 서아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벽에 등을 부딪히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시야가 흔들렸다. 사람들의 목소리, 기계음, 발걸음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녀의 눈은 끝까지 침대 위에 남자를 쫓고 있었다. 아니, 그 남자의 가슴 위에 새겨진 붉은 나비를. 잠시 후,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규칙을 찾았다. 안정화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윤서아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서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에 몸을 기대고 토악질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뒤집혔다.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나비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6해 전. 강원도 산골 마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다. 하천은 범람했고 마을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간호대학 마지막 학년이던 서아는 자원봉사의료팀의 자원해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 밤 구조가 끊겼다. 체육관 옥상 위, 물에 떠내려온 한 남자를 그녀는 발견했다. 머리에 상처가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다.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곳에 고립되었다.
라면 한 봉지, 빗물, 젖은 담요.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 했던 밤, 이름도 모른 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버텨야 했던 시간. 다음 날 새벽, 헬기가 왔다. 그 헬기는 서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들은 남자를 데려갔다. 서아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경고뿐이었다. 잊으라는 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라는 말. 그리고 몇 주 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서아는 아이를 낳았다. 혼자였다.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다. 아이에게 윤아린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편안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할인의 몸에 나타난 붉은 나비는 서아에게 결코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윤 선생님. 화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현실이 다시 그녀를 끌어당겼다. 환자 상태 안정됐어요. 과장님이 호출하셨어요.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를 닫고 머리를 정리했다. 그녀는 약해 보일 수 없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병실 복도로 나왔을 때 이미 그 남자는 VIP 병동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한준혁. 한성그룹의 부회장.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서아는 비로소 깨달았다. 과거는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서아는 퇴근 후 곧장 유치원으로 향했다. 윤아리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하리나.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곧 시들었다. 엄마, 나 넘어졌어.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옷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쇄골 아래를 보았다. 붉은 나비. 서아는 아이를 더 꼭 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보게 된다면? 그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가 겹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직서를 꺼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종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꾹 쥐었다. 떠나야 했다. 이번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 인사과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그녀의 선택권을 빼앗아 버렸다. 특별 발령. VIP 전담 간호 코디네이터. 담당 환자, 한준혁. 윤서아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알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서울의 아침은 전날 밤의 혼란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어버렸다. 윤서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응급실에서 배운 가장 잔인한 기술 중 하나는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인사과로 호출되었다. 윤 선생, 어제 일은 들었어요. 힘들었죠. 인사팀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꺼운 표지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한준혁. 부회장님 상태는 아직 불안정해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서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말이 튀어나오기까지 서아는 스스로도 놀랐다. 인사팀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윤 선생, 이건 요청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룹 입장에서도요. 그룹.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설명은 끝났다. 서아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부터 이 흐름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 공기가 달랐다. 소음은 억제되어 있었고 바닥은 카페트우로 덮여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뒤 병실 문을 두드렸다. 윤서아 간호사입니다.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한준혁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안색은 나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상태 확인하고 약물 반응 체크하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며 혈압계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끝에 긴장이 스며들었다. 어제 응급실에서. 그의 말에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간호사님이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굳어버리셨죠. 서아는 천천히 혈압계를 감았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닌 것 같아서요. 한준혁의 시선이 그녀를 파고들었다. 마치 답을 정해두고 확인하는 사람처럼.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정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였다. 한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한강 위로 겨울 햇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사고 이후에 기억이 좀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다. 어떤 건 선명한데 어떤 건 통째로 비어 있어요. 특히 6해 전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의사 말로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요. 뇌는 필요 없는 걸 지워버린다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장면은 꿈처럼 계속 떠오릅니다. 물 소리. 젖은 옷, 이름 모를 여자의 손. 서아는 숨을 참았다. 그게 현실인지 그냥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치료 과정에서 흔합니다. 서아는 기계적으로 답했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한준혁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간호사님은 기억을 믿습니까? 저는 살아남는 쪽을 믿습니다. 그 말은 서아 자신에게도 향한 말이었다. 병실을 나서자마자 서아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유지하던 평정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가 아이를 보게 된다면? 그녀는 그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할인 어머니, 아이가 오늘 말이 거의 없어요. 서아는 급히 조퇴를 요청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할인은 교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비였다. 붉은 색연필로 그린 날개가 비뚤어진 나비. 이거 뭐야? 서아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꿈에 나왔어. 무슨 꿈? 어떤 아저씨가 있었어. 엄마랑 닮았어. 서아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할인아,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병원에 엄마 따라오지 마, 절대. 왜? 그냥 약속해.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래전 쓰지 않던 노트를 꺼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뒤 모든 걸 적어두었던 노트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물에 젖은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 남자의 손. 그의 숨결. 그의 쇄골 아래 붉은 나비. 서아는 노트를 덮었다. 과거는 분명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 로비는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병원 측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한준혁의 약혼녀가 병원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최민서. 서아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긴 머리,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 그리고 주변 공기를 장악하는 존재감. 최민서는 병동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서아 앞에 멈춰 섰다. 윤서아 간호사님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부회장님을 전담하신다면서요? 네.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 가까이에서 돌보는 일.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가족 같은 병원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최민서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겠죠.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권력과 침묵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윤서아는 병원 정문을 지나며 어깨에 얹힌 보이지 않는 짐을 느꼈다. 어제 최민서의 방문 이후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췄고 시선은 자주 엇갈렸다. 마치 모두가 같은 소문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처럼. 서아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VIP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 하지만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같은 꿈 때문이었다. 물에 잠긴 체육관, 비에 젖은 남자의 손, 그리고 붉은 나비.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다. 윤서아 간호사입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한준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에 서 있었다. 병원 가운 위로 걸친 얇은 니트,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고독해 보였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아가 말을 건네자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피로가 담겨 있었다. 꿈을 꿨습니다.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떤 꿈이었는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꿈이에요. 계속. 한준혁은 창가에 기대며 말했다. 물에 잠긴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해요. 서아는 심박수를 재는 기계를 작동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간호사님 목소리와 닮아 있더군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아는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기억은 종종 현실을 왜곡합니다. 아니면 현실이 기억을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한준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처치를 마치고 차트를 정리했다. 오늘 오후에 재활치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윤 간호사님. 네.
사람이 어떤 기억을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요.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병실을 나온 서아는 곧바로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인사과가 아니라 간호부장이었다. 윤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부장의 사무실은 늘 깔끔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부장은 서아에게 자리를 권한 뒤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최근에 병동에서 불필요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VIP 환자와 특정 간호사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이 있다는 이야기요.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알아요. 윤 선생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잖아요. 부회장님이고 약혼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지금 말하는 게 좋아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계속 선택하고 있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할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유치원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들 몇 명이 할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할인아. 서아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흩어졌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친구들이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서아의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가 말했잖아. 아빠는 멀리 있다고. 근데 왜 한 번도 안 와? 아이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다. 그건 어른들 사정이야. 그럼 나 잘못한 거야?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할인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밤, 할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서아는 아이 곁에 누워 등을 토닥이며 오래전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다. 할인아, 나비 좋아해. 응. 나비는 원래 오래 기다려야 날 수 있어. 왜? 아파야 하거든.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이해한 것처럼 눈을 감았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다림과 고통.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병원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준혁이 개인적으로 간호 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였다. 서아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그는 그녀를 불렀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6해 전 강원도 수해 지역에서 발생한 구조 기록이 떠 있었다. 익명 처리된 의료 봉사자 명단. 여기 윤서아라는 이름이 있더군요. 서아는 숨을 삼켰다. 동명이인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시기와 장소가 너무 정확해요. 그 기록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저를 본 적 있습니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윤 간호사님. 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한준혁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서아는 직감했다.
기억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이와 그녀의 삶을 뒤흔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서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이미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한준혁이 깨어났고 그 곁에 윤서아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민서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흐트러짐 없는 화장. 그녀는 늘 그래왔듯 통제된 모습이었다. 통제는 그녀의 삶이었고 무너짐은 타인의 몫이었다. VIP 병동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한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문을 열자 한준혁은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그의 몸 상태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특히 쇄골 아래. 가운 안쪽에 가려진 그 부분을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의식했다. 괜찮아. 한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일이 많아서. 이런 상태에서도 일 생각이라니. 민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병원 이야기를 좀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전담 간호사.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윤서아 씨 말이야. 한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민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때? 전문적이야. 그것뿐이야. 그게 중요하지. 민서는 웃었다. 그렇지. 전문성.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병원이라는 곳이 참 묘해. 사람들 인생이 엉키기 쉬운 공간이잖아. 한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보았다. 불필요한 오해는 우리 모두에게 피곤하니까. 그날 이후 병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윤서아는 근무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휴게 시간은 줄었고 호출은 잦아졌다. 그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호부장은 그녀를 다시 불렀다. 윤 선생, 요즘 좀 힘들죠?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쪽에서 요청이 많아요. 기록도, 동선도. 부장은 말을 아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미리 말해줘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한준혁은 재활치료를 이유로 병동 밖으로 나왔다.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아이들이 있는 놀이 공간이 보였다. 병원 내 소아 환자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윤아린. 아이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은 어른처럼 깊었다. 색연필로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붉은 선이 유난히 많았다. 한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유리문을 열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녕. 한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여기 자주 와.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엄마 기다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엄마는 간호사야. 그 말에 한준혁의 심장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나 지켜. 그 순간 윤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리나. 서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했다. 그녀는 급히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아저씨가 말 걸었어. 하리는 솔직하게 말했다. 서아는 한준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한준혁이 먼저 말했다. 그냥 인사만. 환자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의 쇄골 아래 잠깐 보였던 붉은 흔적. 그날 밤 최민서는 보고를 받았다. 부회장님이 아이와 접촉했습니다. 이름은 윤아린. 윤서아 간호사의 딸입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확실히 해. 무엇을요? 모든 것.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추측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한준혁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추가 혈액검사가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전자 질환 확인이었다. 그러나 그 샘플은 병원 기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경로로 보관되었다. 최민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윤서아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와 한준혁의 만남 이후 악몽은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그녀의 허락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한준혁은 그녀를 불렀다. 윤 간호사님. 네. 혹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서아의 손이 굳었다. 그건 제 개인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서아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최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봉투 하나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친자 확률 99.9999%. 민서는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웃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은 항상 가장 약한 쪽이었다. 아침 뉴스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윤서아는 병원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따르다 말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한성그룹 부회장 한준혁의 입원 소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병원 내부 관리 문제.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화면 아래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질문들이 떠 있었다. VIP 환자 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서아는 컵을 내려놓았다. 커피가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소리는 껐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병동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평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의 시선이 스치듯 피했다. 누군가는 말을 걸다 멈췄고 누군가는 괜히 바쁜 척 서류를 들고 지나갔다. 윤 선생. 간호부장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불렀다. 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 인사과에서 호출이 왔어요. 바로 내려가요. 인사과 회의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병원 법무팀, 외부 감사 담당자, 그리고 최민서의 비서로 보이는 여자 한 명. 서아는 그제야 이 자리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윤서아 간호사님. 법무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최근 VIP 병동에서 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암제 일부가 기록과 맞지 않게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해당 약품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윤 간호사님의 아이디가 사용됐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질문은 형식에 불과했다. 조사 기간 동안 윤 간호사님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정직입니까? 대기 발령입니다. 부장은 서아를 바라보지 못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잠시 휘청였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제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말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아도 의미는 분명했다. 그날 오후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익명 처리된 제목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히 구체적이었다. VIP 환자를 이용한 병원 직원의 일탈 가능성. 미혼모 간호사. 경제적 어려움. 과도한 접근. 서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다. 유치원에서도 전화가 왔다. 할인 어머니, 아이가 오늘 많이 불안해해요. 서아는 급히 나섰다. 유치원 앞에는 이미 기자 한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쳤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계약 해지 통보.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리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엄마. 응. 우리가 뭐 잘못했어?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한준혁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윤서아였다. 그는 리모컨을 꽉 쥐었다. 이건 아니야.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이거 누가 흘렸어?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공식적으로는 병원 내부 제보로. 공식 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이사 쪽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준혁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윤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같은 시각 최민서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윤서아 간호사, 대기 발령. 주거 문제 발생. 아이.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지켜봐.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지만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약품 관리 기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해당 시간대에 병동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아이디를 사용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길어졌다. 질문은 반복됐고
뉘앙스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서아는 점점 지쳐갔다. 조사가 끝났을 때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경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부회장님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하리는 고열에 시달렸다. 서아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다. 그러나 접수 창구에서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보험 문제 때문에. 서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빠졌다. 결국 아이는 진료를 받았지만 서아의 마음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었다.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한준혁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호 변호사님을 연결해 주세요. 윤서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운 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출입증과 사직서, 그리고 아이의 그림이 흩어져 있었다. 붉은 나비가 그려진 종이였다. 서아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파도가 더 잔인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무렵이었다. 윤서아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경찰도, 병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서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문을 열자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과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다. 윤서아 씨 맞으시죠?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서아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무슨 일이죠? 윤아린 양과 관련해 긴급 보호 조치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됩니다. 제 아이입니다. 현재 보호자께서 형사조사 중이시고 주거 환경도 불안정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여성은 서류를 내밀었다. 긴급 보호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때 방문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인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졸린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누구야?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 짐을 조금만 챙겨주세요. 안 됩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윤서아 씨,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할인이 몸을 움찔했다. 엄마, 나 어디가? 아이의 목소리는 얇게 떨렸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할인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언제? 곧. 그 말은 약속이었고 거짓말이었다. 하리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엄마를 찾았다. 서아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순간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의 숨소리도 장난감 소리도 없었다. 서아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같은 시각 한준혁은 병원 침대에서 급히 몸을 일으켰다. 박태준이 숨가쁘게 병실로 들어왔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지? 윤서아 씨 아이가 보호시설로 이동됐습니다. 한준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아동보호 쪽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그는 침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병원에서는 아직 외출이. 지금. 한준혁은 더 듣지 않았다. 아동보호센터는 서울 외곽에 있었다. 회색 건물, 낮은 담장, 그리고 지나치게 정돈된 마당. 한준혁은 정문 앞에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다. 아이들은 각자 정해진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없었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지나던 순간 한준혁은 한 아이를 보았다. 창가에 앉아있는 작은 등. 윤아린이었다. 아이는 종이를 접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접힌 종이는 나비 모양을 하고 있었다. 붉은 색연필로 날개를 칠한 흔적이 보였다. 한준혁은 발걸음을 멈췄다. 하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린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누구야?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언제 와? 하린이 물었다. 엄마는 조금 늦을 거야. 아저씨가 엄마 알아? 알아. 하린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저씨도 왜 엄마 못 도와? 그 질문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사실만 있었다. 한준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윤서아는 경찰서에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통보였다. 아동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복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서아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복지를 위해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는 겁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아이의 방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곰 인형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서아 씨.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지호입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압니다. 강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뭡니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서아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침묵은 더 이상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같은 시각, 최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윤아린. 보호 조치 완료. 민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그 선택이 누구를 부술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녀 자신을 향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윤서아는 작은 원룸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벽에 잠깐씩 그림자를 만들었다. 집안에는 할인의 숨결이 남아있는 물건들만 가득했다. 아이의 컵, 아이의 신발, 아이가 그려놓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 서아는 그 그림을 손에 쥐었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웃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나. 그림 아래 적힌 글씨가 가슴을 찔렀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아까 받은 번호였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집이에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 얘기라면? 아이를 되찾고 싶다면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서아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다. 지호는 불이 꺼진 카페 옆 골목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피로에 잠겨 있었다. 앉으시죠. 그는 차 안으로 안내했다. 차가 움직이자 서아는 숨을 고르듯 말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민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였다고요? 네, 그리고 최민서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그 이름에 서아의 몸이 굳었다. 그 여자가 다 꾸민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답게. 지호는 태블릿을 켜 화면을 보여주었다. 병원 내부 메신저 기록, 조작된 출입 로그, 삭제된 CCTV 시간대. 윤서아 씨가 약품을 훔쳤다는 증거는 조작입니다. 하지만 조작한 사람은 치밀합니다. 단순한 내부 직원이 아닙니다. 최민서.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권력 다툼입니다. 한준혁 부회장을 밀어내기 위한. 서아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왜? 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죠. 지호의 말은 냉정했다. 준혁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윤서아 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 서아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호는 차를 멈췄다. 한강 근처였다. 밤 강물 위로 불빛이 흔들렸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는 병원 비자금 일부 흐름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됩니다. 서아는 봉투를 받았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당신은 이미 표적입니다. 숨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날 밤, 한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회의실 불만 켜진 채 그는 서류 더미를 넘기고 있었다.
박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부회장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아직 아니다. 준혁은 눈을 떼지 않았다. 민서가 움직이고 있어. 아주 빠르게. 그럼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안 돼. 준혁은 단호했다. 지금 나서면 서아와 아이가 더 위험해진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 때까지.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보호시설 CC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하리는 침대에 앉아 종이를 접고 있었다. 또 나비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지호였다. 말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윤서아 씨가 결심했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디까지 알고 있나? 거의 다요.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먼저 빼낼 수 있나? 불법적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시보호 전환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를 설득해야 하지? 여론과 기록. 그날 새벽, 최민서는 침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었다. 병원 비자금 의혹. 윤서아 누명 논란. 민서는 잔을 내려놓았다. 빠르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계획 수정해. 보호시설 쪽도 다시 확인해. 상대방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 문제야. 실수하면 끝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서는 창가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 그녀는 웃었다. 같은 시간 보호시설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 직원이 하린에게 다가와 말했다. 하린아, 잠깐 이동할 거야. 어디 가요? 검사 받으러. 하린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엄마 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곧.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옆에 나비 그림이 비쳤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유리에 닿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윤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주방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강지호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열어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류에는 숫자가 있었다. 단순한 숫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과 명예, 그리고 돈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병원 계열사 명의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 의료기기 납품 단가의 비정상적 상승,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같은 이니셜이 남아 있었다. M.S. 최민서. 서아는 서류를 접으며 손을 떨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걸 세상에 꺼내는 순간 그녀는 다시 공격받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서아 씨,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강지호였다. 아직요. 조심해서 보십시오. 오늘 아침부터 여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TV를 켰다. 아침 뉴스 화면에는 익숙한 병원 건물이 나왔다. 대형 병원 비자금 의혹 내부 고발자 주장.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다. 전직 직원 윤모 씨, 병원 측 반박.
서아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든 알아볼 수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패널들의 말은 달랐다. 단순한 개인의 원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서아는 TV를 껐다. 시작됐군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같은 시각, 한준혁은 병원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 같았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 있었다. 최민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위험합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정적인 대응이 뭔데?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검증되지 않은 내부 고발의 회사가 흔들리는 모습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네, 아직은. 민서는 시선을 이사회 전체로 돌렸다. 그리고 그 고발자의 신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절도 혐의로 해고된 직원이니까요. 준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굳어졌다. 그 사건은 조작입니다. 증거 있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싸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자 민서는 복도를 걸으며 전화를 걸었다. 보호시설 이동은 어떻게 됐어요? 상대의 대답에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직이면 빨리 처리하세요. 언론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전화를 끄는 민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울 줄은 몰랐네. 그 시각, 보호시설에서는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리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침부터 낯선 어른들이 오갔고 평소와 달리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이는 불안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낯선 얼굴이었다. 하린이 맞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엄마는요? 여성은 잠시 멈칫했다. 엄마는 나중에 만나.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하린은 가방을 꼭 쥐었다.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린아, 이건 어른들 결정이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강지호였다. 그의 옆에는 서류를 든 공무원이 있었다. 아동 임시 보호 전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이미 승인된. 승인 주체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지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이 아이를 이동시키는 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리는 지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지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오고 있어. 그 말에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같은 시각, 윤서아는 병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될 줄 몰랐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윤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를 이용한 건 맞습니까? 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제 아이는 이용당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진실은 숫자와 기록으로 말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한준혁은 TV 화면 속 서아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호.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지금 보호시설 상황은? 아이 이동은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버팁니다. 준혁은 결심했다.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공개적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래. 더 숨지 않겠다. 그는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다. 아이부터 데려온다. 최민서는 같은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서아가 서류를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그녀의 손이 잔을 놓쳤다. 미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준혁,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민서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로 가, 지금 당장.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스쳤다. 한편 보호시설 앞에는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다. 절차 검토를 위한 출동이었다. 상황은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아이는 유리를 두드렸다. 엄마. 윤서아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뛰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갈등과 음모, 계산 위에 하나의 장면이 겹쳐졌다.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윤서아는 할인을 끌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할인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울음을 삼켰다. 엄마 안 가면 안 돼? 서아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주며 낮게 말했다. 안 가,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현실을 보고 있었다. 보호시설 앞은 더 이상 아이와 엄마의 공간이 아니었다. 경찰, 공무원, 기자들, 그리고 병원 측 법무팀 인원까지 섞여 있었다. 이 만남은 감동적인 재회가 아니라 분쟁의 한복판이었다. 강지호가 서아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부터 차로 이동시키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금은 긴급보호자 동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래 끌면 상대가 가처분 신청을 걸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을 안고 차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윤서아 씨, 아이를 데려가는 게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문이 닫히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할인의 시선은 운전석의 남자를 향해 있었다. 한준혁은 백미러로 아이를 한번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렸다. 아저씨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를 지키려고 늦게 온 사람이다. 할인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최민서는 병원 VIP 라운지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서아와 아이, 그리고 준혁의 뒷모습.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나오다니.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권 확인 소송 준비하세요. 친자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 없어요. 준혁 쪽에서 이미 유전자 검사를 법원에 제출된 게 아니잖아요. 민서는 냉정했다. 시간이 중요해요. 아이가 그의 딸이라는 게 확정되기 전에 윤서아의 양육 적합성을 문제 삼아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범죄 혐의, 불안정한 직업, 언론 노출. 민서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다. 세상은 약한 엄마를 동정하진 않아요. 흔들리는 엄마를 의심하지. 그 시각 한준혁의 차량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아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6년 전 책임지지 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차가 멈춘 곳은 강지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다. 외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지호가 말했다. 언론 접근은 차단했고 아이에 대한 임시 보호 요청도 접수했습니다. 최민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서아가 말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펼쳤다. 그래서 오늘 밤 한준혁 씨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다. 지금이요? 더 미루면 주도권을 뺏깁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서아는 숨을 삼켰다. 그건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단호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밤이 되자 뉴스 채널들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다. 한준혁 부회장, 긴급 기자회견 예정.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준혁은 단상에 섰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윤서아 씨의 딸 하리는 제 친딸입니다. 회견장은 술렁이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년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메라를 똑바로 향했다. 그 공백으로 인해 한 아이와 한 어머니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비난은 저에게 향해야 합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동정과 비난, 의혹과 지지가 뒤섞였다. 최민서는 TV를 껐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겠네. 그녀는 서류함에서 한 파일을 꺼냈다. 파일 제목은 단순했다. 윤서아. 그 안에는 과거의 병원 기록, 대출 내역, 심리상담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미안하지만 난 질 수 없어. 민서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언론 쪽에 자료 넘기세요. 단, 아이는 빼고.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라는 이름이 항상 방패가 되는 건 아니거든. 같은 밤, 서아는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리는 지친 듯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아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밝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지호였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서아는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윤서아는 잠에서 깨자마자 할인을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작은 숨결, 이불을 움켜쥔 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아는 버틸 힘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기자, 병원 관계자, 알 수 없는 번호들. 그중 하나는 낯익은 이름이었다. 최민서. 서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강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됐죠.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예상보다 거셉니다. 오전 중으로 첫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서아는 아이가 깰까 봐 조심스럽게 커튼을 닫았다. 같은 시각,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바뀌었다. 한준혁 사생아 논란 아이 어머니 윤서아, 양육 적합성 의문. 기사에는 서아의 과거가 나열되어 있었다. 병원 해고 기록, 불안정한 고용 이력, 대출 연체 사실, 그리고 상담 이력까지. 정신적 불안정 가능성. 그 문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최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여론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오후 병원 쪽 공식 입장도 준비하세요. 개인 스캔들과 병원은 무관하다는 선 긋기. 윤서아 씨 관련해서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우려를 표한다는 정도면 충분해요. 민서는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준혁은 감정에 약해. 결국 아이를 지키려다 스스로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같은 시간, 강지호의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한준혁.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건 병원 내부 고발자들의 추가 진술입니다. 지호가 말했다. 윤서아 씨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막음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준혁은 서류를 넘기며 이를 악물었다. 민서가 생각보다 더 깊이 얽혀 있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자료를 검찰에 공식 제출합니다. 지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전에 윤서아 씨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하면 되죠? 당신의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지호의 말은 단호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세상은 가해자의 말만 듣습니다. 서아는 잠시 할인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요. 이미 상처는 생겼습니다. 한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숨기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온라인 생중계가 시작되었다. 배경은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회의실, 흰 벽, 테이블 하나. 서아는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전직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병원에서 약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 조작된 기록, 삭제된 영상,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증언. 방송이 끝났을 때 댓글창은 폭발했다. 지지와 의심이 뒤섞였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저녁 무렵
검찰은 공식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 몇 명이 소환되었고 최민서의 이름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민서는 뉴스를 보며 처음으로 잔을 떨어뜨렸다. 이럴 리 없어.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하리는 엄마 곁에 누워 물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엄마 얘기해? 서아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진실을 말해서 그래. 진실 말하면 아파?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숨쉬기 쉬워져. 하리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법원은 임시 결정문을 내렸다. 아동 할인의 임시 양육권은 윤서아에게 있다. 서아는 판결문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한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며칠 뒤 최민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녀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언론은 하루가 다르게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아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하리는 나비를 쫓으며 웃고 있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벽한 승리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지켜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린이 달려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서아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다. 응, 아직 길은 멀지만 우리는 함께야. 하늘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서아는 그 나비를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침묵 위에 서 있지 않았다.